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시젠 중동법인장을 맡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세미나 연재 요청을 받고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저희 중동법인 사례가 성공 사례라고 말씀드린 것이 무척이나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럴 자격이 있나 싶어서 좀 망설였었는데요. 그 나름의 또 영광스러운 기회이기도 해서 또 감히 오늘 제가 이렇게 저희 짧은 생각을 또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결심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 중동시장에는 많은 기업체와 많은 분들이 이제 진출하셨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중동이라고 하는 부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도 뭔가 잘 모르는 또 답답함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 그 중동 지역에서 영업 마케팅 활동을 해오면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자료들을 많이 접했지만, 사실 현실에서 맞닥뜨린 부분에서는 또 많은 또 괴리감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그 나름의 또 어떤 빠른 변화가 중동에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 한 10년 동안 중동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몸으로 경험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동 시장을, 특히 의료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분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 데이터나 그다음에 조사 자료 내용과는 조금 상이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또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외에 진출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중동으로 진출할 당시에 그 중동 상황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의 의료 시장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중동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자면, 사실 또 그런 얘기를 하자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중동에 대한 그 상황을 이해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동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핵심 요소가 어떤 것들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이름은 시젠입니다. 한글로는 시젠이고, 그 영어로는 시진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말 그대로 시, 보다와 진, 그 유전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찾고자 하는 유전자를 정확하게 찾아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올해가 이제 저희 회사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현재 해외 법인을 포함한 전 임직원이 한 5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 계열사를 좀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10년 전에 그 네오딘 의학연구소를 저희가 인수해서 현재는 이제 국내 탑 3에 해당하는 검진센터를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젠 의료재단이 또 저희 계열사고요. 그 다음에 국내 의료용품을 유통하고 있는 SG 메디칼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7개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10년 전에 저희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하였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판매가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현재는 이제 코스닥 시총 2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초지일관하게 이제 PCR 검사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임상 진단에 사용되는 분자 진단 제품을 개발하고, 또 요즘에는 그 분자 진단이 자동화 시스템하고 같이 결합돼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확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울문말 팠습니다. 한 가지 분야에서만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분자 진단에서도 그 안에 그 유전자를 증폭하는 PCR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타겟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물질이 있는데요. 그 프라이머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프라이머 물질에 대한 다수의 원천 기술을 저희가 이제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DPO라는 것부터 해서 TOC, MUDT라는 여러 가지 기술들, 이외에도 많지만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했고,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분자 진단 제품을 개발해서 저희가 많이
그 여러 국가하고 기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이제 멀티플렉스 PCR 기술이라고 해서 동시에 여러 가지 타겟 유전자를 찾아내는 그런 PCR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빨리 우리가 병을 일으킨 그 병원체를 알아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과도하게 지출될 수 있는 보건 의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동시에 여러 가지 병원체를 진단한다는 그 동시 다중 분자 진단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 15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뭐 지금은 그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뭐 자동화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현재는 풀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그런 트렌드에 맞게끔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자 진단이 최근에 들어서 급격하게 이렇게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좋은 계기는 아닌데, 2009년도에 이제 신종플루라는 게 나와가지고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인플루엔자 중에서도 신종플루를 찾아내는 방법은 분자 진단밖에 없구나 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이러한 그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 분자 진단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골드 스탠다드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어떤 시약 개발하는 그런 기술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 장비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컨셉은 원 플랫폼이라 분자 진단 솔루션이라는 건데요. 그 말은 이제 분자 진단에 검사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해야 되는 항목들을 그 항목마다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시스템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그 질병 진단 검사를 구현해 낸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사용자의 편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간이라는 부분이라서 많은 그런 그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자 진단을 대중화시키고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인 그 한 가지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분자 진단 검사를 진행한다는 것에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주력하는 부분은 이제 크게 바이러스 검사하고 이제 세균 검사 이 두 가지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검사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병원체를 검사하는 그 분자 진단 제품도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CGN이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 검사 제품을 빨리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공급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시던데, 사실은 저희가 2005년도부터 이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제품을 출시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로 호흡기 바이러스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분자 진단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회사의 주력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 15년간 이 호흡기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그런 분자 진단 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큰 노하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충분한 R&D 역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저희 고객들이 대부분이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를 검사하던 검사 센터들이 저희 고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니까 바로 저희 제품을 공급을 받아서 검사를 시작했던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저희 제품의 그런 판매가 늘어날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2000년부터 설립해가지고 굉장히 일찍 그 해외 진출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분자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의료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 쪽에 많이 좀 퍼져 있었고 활용이 되고 있었고, 국내 마켓보다는 이제 해외 마켓이 비중이 훨씬 크다 보니까 저희는 좀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좀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설립하고 2년 만에 미국 지사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하나의 거점 지역인 유럽에다 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장한 이후에는 개별 국가, 저희가 이제 포텐셜 있는 그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법인을 세워 나가서 이태리, 중동, 미국, 멕시코, 독일, 그리고 브라질 이렇게 7개 법인을 설립해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중동법인 같은 경우는 이 법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권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하나의 언어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또 경제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국가의 법인을 세우지 않는 방법 대신 그 중동 권역을 담당하는 권역 담당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좀 본격적으로 중동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동법인은 2014년 10월 달에 이제 설립을 했는데, 연초부터 한 8개월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고, 당시에는 사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2011년도에 아랍의 봄 사태가 지나고,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이 돼가는 그런 국면이었고, 뭐 인구라든지 GDP라든지 뭐 에너지 수요, 도시화율 모든 것들이 아주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상황에서 빨리 중동의 시장을 선점하자라는 그런 계획하에 다른 법인들보다 좀 빨리 진출했고요. 근데 예상과 다르게 2015년도에 국제 유가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배럴당 110달러까지 갔던 그 유가가 뭐 25달러까지 급락을 해서 뭐 특히 이제 주요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국가 수입이 줄다 보니까 뭐 경제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 대형 프로젝트나 그다음에 그런 입찰들이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동의 의료 시장이 한 80% 이상은 그 퍼블릭 마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예산을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심한데, 이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 의료 시장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된 것도 사실이었고, 그 영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때가. 그러던 유가가 2018년도에 60배, 배럴당 60불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 3년간 굉장히 많은 그 재정 수입 감소로 인한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회복이 되지 못했고요. 특히나 이제 예전에 과도하게 지출하던 의료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재고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료보험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심사가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예산에 맞춰서 이제 돈을 쓰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한국산 제품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한 예로 그간에 뭐 제가 몇 번이나 찾아가도 뭐 자기네들은 유럽산 제품 브랜드로 쓴다, 아니면은 미국산 브랜드 쓴다 라고 해서 만나주지도 않던 고객들이 한국산 제품, 특히 이제 시즌 제품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문의가 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에겐 또 다른 기회가 됐는데요. 유럽하고 미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심하게 창궐을 하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유럽산 브랜드 제품들이 주로 우선적으로 그 유럽이나 미국 지역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이 필요한 이제 다른 지역, 중동이라든지 아시아 쪽 국가에는 공급이 부족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제조업이 없고, 그다음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렇다 할 의료 브랜드도 없는 상황에서 전량을 이제 해외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브랜드들이 중동으로 차마 이제 공급할 물량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가능한 곳이 어디냐라는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한참 관심도가 높아졌던 한국 제품들이 또 재빠르게 제품들을 개발했고, 그리고 또 신속하게 제품을 공급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제품들, 그러니까 기존에는 중동에 진출하지 못했던 그런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굉장히 많은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잘 몰랐던 한국산 제품들의 어떤 우수한 성능이나 품질들을 알게 되면서 앞으로는 저희 한국 제품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많이 증가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중동 시장을 뭐 얘기하자면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아시는 부분들이시죠. 인샬라. 뭐 원래 뜻은 이제 신이 결정하신다면, 신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라는 뜻이고, 또 비슷한 개념으로 또 우리도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가 사실은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서로 상대적인 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최종 결정은 하늘이 한다라는 부분은 비슷하지만, 사실은 그럼 그 하늘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데까지 우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인샬라라는 부분은 약간 우리가 어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약간 뭐 포기한다라는 부분도 약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인샬라라고 하는 의미가 시작된 것이, 즉 사람이 어떻게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생로병사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늘이 결정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사용이 되던 단어였는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그 의미가 너무 확대가 되고, 또 이제 뭐 시체말로 오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의 진인사 대천명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만 하늘이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와는 조금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요즘에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비즈니스 할 때 그 중동 파트너들이 약속하는 거 말미에 이제 인샬라를 외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아, 도대체 예스라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노라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뭐 안 해도 블레임하지 말라는 얘기인 건지, 도대체가 굉장히 큰 혼란을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리점이나 고객들하고 얘기할 때, 특히나 무언가를 언제까지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인샬라를 외치면 항상 그 의미를 다시 묻습니다. 예스 쪽에 가깝냐, 노 쪽에 가깝냐. 아니면은 차라리 명확하게 자신이 없으면 예스를 하든지, 아니 노를 하든지, 자신 있으면 예스를 해달라고.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저는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중동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를 저희가 쉽게 뭐 바꾸는 거는 좀 뭐 어불성설일 테고, 그래도 이제 최소한 우리가 같이 하는 일에서만큼은 뭐 인샬라 말고, 그러니까 신은 좀 잠깐 배제하고 우리끼리 좀 최선을 다하자, 그런 식으로 저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수시로 얘기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뭐 얘기하는데, 뭐 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뭐 잘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끼리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제 스탠다드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얘기하는 것이고, 또 제가 이제 먼저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키고, 그 다음에 기한을 정한 거는 그 기한을 꼭 준수하고,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하면서 너도 같이 좀, 당신도 같이 이렇게 좀 맞춰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하나의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입니다. 뭐 단어를 보시면은 머리에 떠오르시는 이미지들이 좀 몇 가지 있으실 텐데요. 그 이미지를 조금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게 이제 중동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은 유목민족이고, 저희는 이제 농사를 지어온 농경민족이죠. 한 곳에 정착해 살았다는. 유목민족은 말 그대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또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살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좀 험난하게 살아왔죠. 그렇게 이제 약간 척박한 환경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한테는 뭐 체면, 뭐 염치,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한 그런 하나의 기준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저희 같은 농경민족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같이 어울려 살고, 또 옆에 누가 사는지, 뭐 그리고 이제 또 얼굴만 봐도 서로 알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체면이나 염치가 사실은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우리한테 이익이 안 되더라도, 다소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염치와 체면 때문에 또 이익을 너무 밝히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목민족은 뭐 그게 뭔데,
먹고 사는데 전혀 도움 안 되는 체면이나 염치 같은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덕목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자기들한테 분명히 이익이 되고 돈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염치와 체면 없이 달려드는 거죠. 그러면 저희 같이 어떤 예의를 지켜가면서 뭐 염치를 생각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상황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달려들면 당황하죠. 이런 정말 체면도 모르고 염치도 모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그런 자세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걸 보면 사실 와, 우리와는 확실히 다르다 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제 오다 가다 만나게 된 그런 유목민족들한테는 중간에 누가 매개체가 돼서 레퍼런스를 주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지난번에 누굴 만났는데 그게 알고 보니 내가 나한테 필요했던 도움이 됐던 사람하고 또 연관이 되는 사람이고, 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에 또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목민족들이 흔히 말하는 와스타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하자면 브로커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믿음을 갖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무슨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브로커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또 그런 거를 통해서 또 많은 이익을 또 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관점에서는 조금 갑자기 이제 브로커를 활용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끼어들어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이런 이상한 방식을 하나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들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우리도 또 그걸 역이용하면은 또 저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유목민족에서 어떤 생활 습성에서 나온 하나의 또 비즈니스 태도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아랍상인데 개성상인입니다. 이 키워드도 앞에 그 유목민족, 농경민족하고도 약간 다소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조금 더 의미를 확대해 보자면, 사실 이제 아랍 사람들은 서양의 유럽, 그 다음에 동양의 아시아 국가들과 교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세계의 중간에서 이들 사이에서 먹고 살아야 했던, 그래서 양쪽에서 물건을 팔아야 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험적인 측면이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리 우리나라가 상업 기술을 개성상인을 대표하는 이런 말로 얘기를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절대 이들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리점들이나 고객들하고 협상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저희가 또 시체말로 말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유의 장점, 근데 비즈니스 할 때는 좀 단점이 되는 정의라고 하는 부분, 덤으로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좀 더 할인해 주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호의를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을 증가시키는 데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서로 윈윈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중에 뒤집어 보면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들한테 이제 당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기술적인 측면 가지고 경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큰 그림부터 작전을 잘 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을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또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그 흔적들 하나하나를 잘 챙겨놔야 됩니다. 증거물들을 잘 챙겨놓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말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저희의 호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그런 증거 자료들을 내밀어야죠. 내밀고, 이건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 아니다, 원래대로 원한 대로 진행하자 라고 그렇게 몰아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들과 경쟁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큰 그림부터 작은 부분까지, 그리고 같이 일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증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차곡차곡 잘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말이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주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명확하게 그 증거들을 가지고 팩트로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여기 그 중동 사람들은 유럽하고 아시아 사람들을 다 경험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상대하는 사람들, 유럽 사람들보다는 조금 열등하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중동 사람들 보면은 조금 우리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 우리를 열등하다 생각하는 거죠. 가끔 얘기하면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우리를. 그리고 무시해야 하는 경향이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치밀하고,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나 우리가 잘난 부분들이 감히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좀 압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생각도 바꿔나가고, 그 다음에 그런 그들의 행동 방식도 저희가 약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만 조금 더 저희가 이런 비즈니스를 진행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아라빅 그리고 코리안.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 나라 그리고 이제 한 나라입니다. 뭐 물론 한 나라는 아닌데, 이 아라빅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나라가 60개국이나 되고요. 사용하는 인구는 2억 3천만 명이 됩니다. 우리가 쓰는 한글,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5개국에서 한 7천만 밖에 안 쓰죠. 그 5개국도 해봤자, 뭐 남한, 북한, 조선족, 뭐 제일교포, 그 다음에 러시아에는 고려인, 뭐 이 정도 5개국이나 공식적으로 언어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언어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아랍 사용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적은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런 같은 언어를 쓴다, 다른 민족인데도 같은 언어를 쓴다, 그리고 종교가 같다, 그리고 생활 방식이 같다, 즉 문화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면 다른 나라 말을 해야지.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말 쓰면 저희는 굉장히 막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막 외국 사람이 한국말 조금 몇 마디 하면 한국말 너무 잘한다고 괜히 더 친밀하게 느끼고 가깝게 느껴지죠. 똑같습니다. 유럽, 중동에 있는 여러 개 국가들, 나라만 다르지 이들은 한 팀이에요. 나라에는 경계가 있지만 그들 간에는 경계가 없는 거죠. 언어로서, 종교로서, 문화로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중동 사람들 상대할 때는 이 왠지 모를 그런 수적인 불리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주.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 섞어놨을 때, 뭐 요즘에는 이제 주로 영어를 사용은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그들끼리 아랍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우리는 약간 좀 소외가 되고, 또 뭐 요즘에야 뭐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많으시지만, 뭐 우리가 이제 영어 좀 서투르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바로 자기들끼리 얘기해버리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닌가? 우리를 못 믿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그래서 뭔가 원활하지 못한 어떤 그런 비즈니스 관계가 만들어 나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에게 좀 굉장히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우리가 아랍어를 무조건 배워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은 아닌데, 최소한 그들이 언제든지 한 팀이 돼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항상 사전에 견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까지 중동시장을 이해하는 키워드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중동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들,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참 이렇게 다르고 어려운 그런 중동이라는 그런 환경에서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까 생각해 본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훨씬 긴 호흡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긴 호흡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바로 투자하면 바로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환경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랑 너무 다르고, 그리고 또 그 다름이라고 하는 걸 서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다름을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게 활용하면서 이렇게 장기간 철저하게
우리가 진입하고자 하는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직접 경험했던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중동법인은 8개월 준비하고 나왔는데요. 제가 여기서 만난 일본계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원래 그들의 주요 사업 부분은 카메라였습니다. 필름. 근데 지금은 의료기기가 그들의 이제 주요 메인 사업이 됐죠. 근데 그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가 이 중동에서 마켓쇼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막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브랜드 파워도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은 그 우연하게 그 진출을 준비했던 그 담당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이제 8개월 준비하고 법인 설립한 것도 좀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3년을 준비했더라고요. 3년을. 그것도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연락사무소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직원 3명을 내보내요. 시장조사를 위해서. 그리고 그 3명이 3년 동안 중동시장을 정말 A부터 Z까지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의 어떤 시스템, 의료 시스템부터 해서 타겟 커스터머, 그 다음에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국가부터 들어갈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준비가 딱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본사에서 그 법인 설립에 필요한 그 각 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팀을 이뤄가지고 두바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법인 설립하고, 그리고 그 인원들이 빠진 거죠. 그리고 처음 설립을 준비했던 그 3명이 남아서 초기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망할 리가 없죠. 실패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사례를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하고, 만약 우리나라 회사였다면 3년 동안 시장 조사만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거를 억셉트 할 수 있는, 그걸 승인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동에서는 정말 효과적이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중동이라는 곳이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리스크 포인트가 많습니다. 위험 요인들이, 부정부패, 정부의 부정부패, 그 다음에 또 나라의 운영 체제가 왕정국가라는 체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인 국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유가도 사실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역 내, 국가 내에서도 분쟁 지역도 있습니다. 치안도 있고요. 치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느 나라에서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지를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존에 하던 대로 빨리빨리 가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빨리빨리 사업을 성공시킨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백전백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오랜 긴 호흡을 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고 준비하는 것이 결국은 실패를 줄이고 우리가 최고로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깝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 중동 사업에서 중요한 팩터는 얼마나 좋은 현지 파트너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과 또 훌륭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느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중동에서 사업 성공하는 게 한 8할 이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들이 잘하면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럼 그들을 어떻게 잘 찾아내느냐가 중요하겠죠. 특히나 이제 의료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전 준비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챙겨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품 등록도 해야 되고, 또 통관 업무, 로지스틱도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입찰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그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고객도 발굴하고, 또 고객들이 필요하다면 임상 연구도 해야 되고, 또 뭐 기술 지원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파트너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조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다른 방법 없고 직접 몸으로 뛰어야 됩니다. 네. 직접 사무실도 가보고 대표도 만나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또 직원들 만나서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이 다음에 어떤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고 영업 실적은 어땠는지, 그리고 고객처에도 한번 같이 가서 나중에 고객한테 이 업체에 대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좀 받아보고, 그래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이렇게 많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조사가 되고 이렇게 확신이 서게 되면 이제 대점 계약을 맺는데, 대신 이제 대점 계약도 뭐 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갑자기 터무니없이 뭐 3년, 5년, 10년 이런 장기간의 계약보다는 일단 단기간으로 시작하면서 성과가 있으면 연장한다. 그래서 차츰차츰 이렇게 관계를 강화시켜 나간다. 이렇게 하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이 공들이고 나서 좋은 파트너가 또 열심히 일을 해주면 사실 여기는 훨씬 수월하고 그다음에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그런 처음의 노력을 계속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족, 그들에게 영원한 친구는 없고 영원한 적은 없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현지 파트너를 확보했다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컬 마케팅을 진행해야겠죠. 역시나 여기서도 이제 우리 아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뭐 그 이유가 이제 특히나 이제 저희 의료 분야에 있는 고객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입니다.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잘 바꾸지도 않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중동 사람들이 어떻게 레퍼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결국은 그 아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해 주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유목민족의 와스타, 그 개념이 되겠죠. 저희는 그 와스타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KOL, 키 오피니언 리더들을 발굴하느냐. 물론 이제 대리점이 뭐 그 국가에서 그 시장에서 업력이 좀 되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좀 더 잘했다면은 뭐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가 KOL인지.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따르면 되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같이 찾아야죠. 그래서 찾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의류 시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홍보용 툴이 어떤 게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의료용 매거진이 굉장히 홍보에 많이 사용되는 나라가 있고요. 어떤 데는 박람회가 되게 중요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만 가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중요한 고객들이 다 모여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를 가면 또 해당 분야의 그 임상학회들이 있습니다. 뭐 산부인과 학회라든지 뭐 비뇨기과 학회라든지 그런 그 임상학회를 타겟으로 해서 거기서 케어를 찾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그 인적 네트워크, 누구 한 명 찾으면 그 부분에서 누가 제일 키 오피니언 리더인지 그렇게 인적인 네트워크 활용해서 확보해 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KOL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그 KOL은 정말 다른 고객과는 다르게 정말 애기처럼 잘 케어해 줘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필요한 임상 연구가 있다면 거기 지원을 해주고, 또 뭐 심지어 우리 회사를 한번 방문해 보겠다, 당연히 초대해야죠. 그리고 뭐 때때로 좋은 한국산 제품으로 이제 기념품도 한 번씩 주고, 그래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이거를 만약에 대리점 혼자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한 명의 KOL이 그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혼자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리점하고 KOL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뭐 계획도 세우고 플랜도 짜면서 실행해 나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러니까 팀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성공적으로 빠르게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른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그 요소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요소는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중동이라는 지역, 중동에 있는 고객들, 유럽과 아시아, 그 다음에 미국, 그런 시장의 모든 것들을 다 아주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선택하는 거는 고급 브랜드,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뭐 물론 그 전에는 뭐
산유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그런 지출의 여력이 또 있었던 것도 한몫할 수 있었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한국 제품이다, 한국산 진단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우린 로슈 제품 쓴다, 뭐 독일의 지멘스 쓴다, 뭐 미국의 에버트 제품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찬밥 대우를 받았죠.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거는 이제 고급 이미지를 만들자.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그 브랜드라고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고급 제품이다,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다. 결국에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좀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절대 저렴하지 않게, 이런 홍보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 마케팅 비용을 분산시켜서 약하게 하기보다는 한 군데에 집중해서 모든 예산을 총 집중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홍보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큰 회사, 이런 좋은 회사 있었나? 내가 몰랐지? 이런 생각 갖게끔 만들게 하자는 게 이제 전략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매년 있었던 의료 박람회에 기존의 부스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뭐 색다른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굉장히 큰 사이즈의 부스를 만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고객들한테, 이 지역에 있는 고객들한테 굉장히 고급 브랜드라는 어떤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뭐 저희 회사가 한국에서 온 약간 뭐 좀 작은 기업이 아니라 뭐 내가 몰랐던 대단한 브랜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죠. 관심을 가져줘야 한번 테스트도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써보니까 훨씬 좋네, 못지않네, 역시나 고급 브랜드 맞네 라는 그런 생각 갖게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그런 마케팅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마케팅 기회가 있을 때 예산을 아낌없이 한 군데 집중해서 제대로, 그리고 고급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또 중요한, 특히나 의료 분야에서는 중요한 팩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